안녕하세요. 오늘은 앤디 클락의 The Experience Machine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경험 기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 기계라는 제목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무실에 존과 올리비아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이 올리비아의 얼굴을 어느 날 봤는데 왠지 그녀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예측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반영하여 다시 예측을 조정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뭔가 화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녀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행동을 살펴보다 보니 그녀의 무관심함, 냉랭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화났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리비아는 존에게 전혀 화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회의실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나오면서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왠지 존이 자신에게 쭈삣쭈삣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내가 혼나는 모습을 보았나? 나를 무시하나? 하고 존을 쳐다봤습니다. 존의 표정은 분명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올리비아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주제는 이 예측입니다. 이 예측 코딩, predictive coding 또는 predictive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능동 추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죠. 이쪽 계열에서는 독일의 생리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헬름홀츠가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감각 정보가 경험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는 감각 정보는 예측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생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예측이 운전석에 앉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만약 우리가 예측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경험 자체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리프레이밍 혹은 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피드포워드 혹은 상향식 정보 처리를 말합니다. 사물의 정보를 뇌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예측 코딩에서는 피드백워드 혹은 하향식 정보 처리를 말합니다. 안에서 바깥을 향하는 정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저자에 따르면 사실 이 피드백워드가 4대1의 비율로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저자인 앤디 클락이 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 그는 바지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착각이었죠. 앤디 클락은 바지 안에 스마트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울리는 것 같은 환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가 바지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측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고선 스마트폰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즉 행위를 통해 감각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것이 예측 오류였음을 확인하고 재예측을 내보냄으로써 스마트폰이 현재 수중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감각 데이터와 예측이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기반해서 예측이 만들어지는데 이 예측이 감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면 예측을 수정하게 된다. 그리고 수정된 예측과 감각 정보가 일치하면서 경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으로는 초기의 예측은 경험의 대략적인 초안처럼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그 초안을 예측 오류의 결과에 근거해서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예측 코딩은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보낼 때 모든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만 보낼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전송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따로 전화를 하지 않는 한 예정된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약속을 했을 때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단지 1비트의 신호이지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된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신자의 지능과 모든 정보를 전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맞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치자면 어떤 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서 변화된 정보만 전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를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영상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이 복도의 환경은 변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 위치 등이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뀐 위치, 이 바뀐 모양만 정보를 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변화된 정보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처리할 정보도 없는 것이고 기존의 정보, 즉 예측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론 관련해서는 제임스 글릭의 인포메이션
좀 어려운 책인데 참조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존재한다. 폐가 달려있는 몸을 우리는 물려받았기에 숨을 쉬는 방식으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고 그 행동이 지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세계를 학습해 나감에 따라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감각정보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공은 정밀도입니다. 예측과 감각정보가 어떻게 만나 균형을 이루는지는 이 정밀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이빨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간지러울 겁니다 라고 하면은 환자의 예측 정밀도는 간지럽다 쪽으로 약간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가 예측과 감각정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밀 가중치라는 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의 가중치를 더 줄 수도 있고 감각정보의 가중치를 더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도가 변화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의 의미입니다. 주의란 뇌가 지식과 감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밀도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초에서 바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뇌는 이 바늘이 은색 물체이기 때문에 은색 물체에 대한 정밀도 가중치를 높여서 바늘을 찾을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즉 은색 물체를 찾는데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이것은 가중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 가중치 조정은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 추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광범위한 기능장애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기능장애는 구조적인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장애는 정밀도 추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예측 혹은 주의 패턴을 계속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통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준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 고통스러움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예측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죠. 환각, 망상의 공통 출처도 예측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가중치 배정으로 감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측 시스템을 다시 재조정하여 그 신호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점차로 극단적인 가설과 예측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예측이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설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찾아 더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가설이 더 강화됩니다. 오류의 순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하는 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성을 끊어내는 첫 단계는 그러한 순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망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의 망상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 예측에 들어맞는 증거를 현실 세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다시 강화돼서 더욱 강한 환각,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정상인이든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예측과 감각 정보의 조합으로 경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는 특정한 밸런스가 최적의 밸런스였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생명을 구해주었던 균형 잡힌 예측이 다른 환경에서는 온갖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밀도가 높은 사람은 특정 패턴에 민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니다. 환경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하게 이 잡음 속에서 소리 패턴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미한 소음들 속에서도 패턴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며 온갖 시끄러움이 가득한 정글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이 소리에 대한 정밀도가 높은 것이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현대로라면 비임상적 음성 청취자의 균형이 적응적인 세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감각 정보와 예측 사이의 밸런스를 잡는 단 하나의 방식은 존재할 수 없다.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 정밀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각 경험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행동을 예측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측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오류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예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예측을 만족시키는 감각 증거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 또는 운동은 대개가 그 행동을 통해서 오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고요하게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요함이라는 예측의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를 통해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감각 증거를 찾는, 그래서 예측 안의 오류를 포섭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오류를 줄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시간 딜레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들고 있는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은 이미 문제는 심각해진 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수정하면 늦는 것이죠. 따라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야구에서 외야수가 공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오류를 줄여가면서 목표물 획득에 성공합니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새로운 지각이 제공되고 예컨대 10m 앞으로 달려간 상태에서의 그 시야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지각은 더 많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과의 각도가 수직에 가까워짐에 따라 팔을 좀 더 머리 위로 갖다 대면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또 더 많은 지각들을 제공하면서 정보들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컵을 우리가 손으로 쥐려고 할 때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가? 현재 움직이지 않는 팔의 상태와 관련된 감각 정보를 강제로 낮추는 반면에 이 잡는 동작의 고유 감각적 특징에 대한 예측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컵을 쥐는 것과 관련된 나의 신체의 감각적 특징에 대한 예측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움직이지 않는 현재 상태에 낮은 가중치를 주고 반면에 팔을 움직인 상태, 그래서 팔을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나의 신체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고 그 예측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컵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있어서 예측의 원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심상이 먼저 떠오르고 행동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배울 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동이 성공했을 때의 감각 결과에 대한 예측을 배우는 것이죠. 행동을 수행하면 감각적으로 무엇을 경험할지에 대한 예측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슈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감각적 결과들을 예측하면서 그 예측을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그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실패할 것 같다라는 감각이 들어서 바로 그 예측을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빗나간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오류를 수정해서 다음 슈팅에서 좀 더 조절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슈팅에 대한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슈팅을 했을 때의 감각적 상태들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운동 명령을 내려서 신체를 움직여 슈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각,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앤디 클락은 리사 펠드먼 바럿의 이론을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책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녀의 책을 직접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류의 프로세스, 즉 예측 프로세스가 내부 정보, 나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결합해서 맥락을 갖는 혼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혼합물은 감정으로 경험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곰을 보면 몸이 떨리고 몸이 떨렸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공포에 빠져 있구나, 그 감정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흔들리는 그 다리 위에서 어떤 이성을 만날 때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신체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체에 대한 정보를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혼합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라는 감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우리 안에서 나가는 정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감정도 예측이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내부 정보, 내수용 정보가 또 더 큰 맥락에서 헬스장에서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정보와 통합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나의 모습을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예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헬스장이라는 맥락을 제거하고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맥락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911을 불러야 한다. 응급 상황이다라는 예측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각각의 어떠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신체 감각을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신체 감각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따르자면 생각에 의해 신체적 감각을 다르게 해석하고 감정도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실용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을 주었을 때 약을 먹었다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가짜 약을 줌으로써 환자의 예측을 강하게 수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약 때문에 낫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이죠. 이 가짜 약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약을 먹여도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측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미 예측은 이 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약의 포장지가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설명도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도 되어 있다면 더욱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치즈와 4개의 달걀로 이루어진 오믈렛의 이미지를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의 절반 되는 양의 오믈렛 이미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식사량에는 실험 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더 많이 먹고 후자의 사람은 덜 먹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진이 무의식적으로 배고픔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커다란 음식 사진은 이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배부르다는 예측을 유도했고요. 또 다른 사례로 이 심장병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당신은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환자에게 알려주면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예측이 달라졌고 이 약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측이 달라졌던 이유는 그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 정보를 바꿔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R의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덜 집중하게 만들고 즉 정밀도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정밀도를 증가시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설계된 VR은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형성하는 예측을 아예 미묘하게 바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각제를 사용해서 빠지는 환각 상태도 기존의 괴로운 예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기존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도 해줍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밀도는 낮아지고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 대한 정밀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된 정보가 아니라 좀 더 본연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런 방식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과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 명상에서는 예컨대 호흡에 집중하고 나머지 감각 정보에 대해서는 정밀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평은 줄어들고 장기적인 예측과 내부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정밀도 가중치를 조절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측 코딩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신경과학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예측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아예 이 예측 코딩에 대한 책 한 권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지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저자인 이 앤디 클락은 인지과학에서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4개의 주요 문파 중에서 확장 인지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도 또 특히 2가지 확장 인지와 행화 인지 진영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확장인지 진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이보그를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는 그래서 기능주의적 버전의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기계 이 책은 아직 한국에 번역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쓴 책은 아니라서 특히 뭐 수학 공식이나 어려운 내용들 있는 게 아니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